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관계의 품격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7가지 법칙에 대해 적은 책인데요. 자기 연출력이 뛰어나다. 은근한 신비주의를 유지한다. 의외의 매력으로 놀라움을 선사한다. 긴장감 효과를 이용한다. 선택적 단호함을 보여준다. 스마트한 결정력으로 주도권을 쥔다. 절묘한 타이밍을 활용한다. 이런 순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노코로 신페이 지음, 윤하연 옮김, 비즈니스북스 출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24년간 24,000명의 삶을 분석한 카운셀러가 알려주는 품격 있는 사람들의 한끗 차이. 그들은 어떤 관계에서도 절대 과속하지 않고 능숙하게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모임에 가든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어딘가 깊이 파고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신비롭고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왠지 우러러보게 되는 당당한 존재감이 느껴진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의식해야 할 것은 첫인상이다. 첫인상의 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는 자신의 원래 모습에서 30% 정도를 부풀려서 연출하는 것이 좋다. 연출이란 말에 약간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연출에 능하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보여준 모습과 실제 모습이 지나치게 다르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긴다. 실제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면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1.3배를 목표로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연출해보자.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첫 만남에서 인상이 상대방의 뇌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번 새겨진 인상은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 첫 만남에서는 순간적으로 포착된 이미지가 바로 뇌에 전달된다. 말을 또렷하게 명료하게 한다. 눈을 똑바로 본다. 말할 때 억양이 독특하다. 이런 인상이 뇌에 직접 새겨진다. 첫인상은 상대방의 뇌에 상상 이상으로 강하게 남기 때문에 그 인상을 나중에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관계가 될 만한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첫인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도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온화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다. 입꼬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된다. 미소를 띠고 있으면 누구라도 행복해 보이게 마련이다. 쌩긋 웃고 있으면 화를 내도 왠지 화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웃으면서 걱정하거나 웃으면서 슬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하게 웃으면 그 표정을 따라서 실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늘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얼굴 표정을 하자. 그것만으로 상대방은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낀다. 첫인상으로 보여지는 외적 이미지를 신경 썼다면 다음으로 신경 쓸 것은 대화할 때의 태도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는 구태여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의도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남겨두는 것이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대기업 임원들도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소위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필요한 것은 숨김없이 말하지만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에 관해서는 말을 아낀다. 마치 베일에 쌓인 것처럼 말이다. 입에 올리는 단어나 숫자, 어휘 등에서 높은 식견과 폭넓은 교우관계가 짐작되지만 절대 자신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물론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돌아온다.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는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별 없이 이것저것 말해서 손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절대 없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패를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사실 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속갯말을 다 털어놓거나 잡다한 이야기를 수선스레 하는 건 경계할 일이다. 조심성이 없거나 가벼워 보일 수 있다. 또 말을 많이 하는 경우 대체로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하게 된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속갯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는 덩달아 내 얘기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대꾸하며 묵묵히 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 대화할 때 전부 다 말하지 않는 것은 바운더리를 자유롭게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신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것만 말하자. 모두 비밀로 하거나 의문을 떨라는 것이 아니다. 현재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적절하게 대답하고 요구하지 않는 부분은 일일이 말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런 자세는 품격 있는 사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관해 또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일에 관해서는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은 좋은 인상을 남기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멋지게 말하려면 해당 분야를 확실하게 익혀두어야 한다. 쉬운 예로 평소 영어 실력을 과시하지 않던 사람이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서슴없이 영어로 대답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사람이 달라 보이게 마련이다. 꼭 영어 회화 같은 능력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여차할 때 망설임 없이 꺼내서 상대방을 놀라게 할 만한 지식을 한 가지라도 갖추면 된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만한 비장의 무기라고나 할까.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공명가, 작곡가 이름을 척척 맞히거나 헐리우드 스타의 이름만 대도 출연작 목록이 술술 나오는 것이다. 밤하늘의 별자리든 낚시든 상관없다. 좋아하고 잘 아는 자신만의 분야를 마련해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 말하는 태도와 평소 언행에 큰 차이를 둠으로써 의외의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알고 보면 굉장히 특별하고 똑똑한 사람일 것 같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으면서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적으로 유창하게 말한다.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은 이런 의외성의 효과를 제대로 써먹는다. 앞서 설명한 첫인상 연출, 엉건한 신비주의의 화법, 전문 분야 만들기 등을 따지고 보면 직장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유효한 기술이다. 하지만 가장 절실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가족이나 친구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인데 뭐 어때? 친구니까 괜찮아. 친하니까 그래도 돼. 하고 멋대로 선을 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친구가 만약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일종의 작전이 필요하다. 어떤 작전이냐 하면 그동안 형성된 관계 구도를 조금씩 바꾸는 것이다. 친구나 가족에게 새로운 인상을 심어주고 그것을 기회 삼아 기존의 바운더리를 지우고 경계선을 다시 걷는다.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는 이에도 어른이 되었구나.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친구에게는 예전과는 달리 내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구체적인 방법은 가볍게 대립하는 것이다. 오해가 생길까봐 말해두지만 관계에서 적당한 긴장감만 형성하면 된다. 연을 끊을 정도로 대립할 필요는 없다. 영화 속에서 마피아가 거래하는 장면을 보면 상대와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나온다. 다짜고짜 거칠고 험악한 태도를 보인다. 갑자기 말이다. 그들이 쓰는 건 처음에는 강하게 나가다가 점점 타협점을 찾아가는 교섭 방식이다. 마피아답게 일단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양보해서 자신의 원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수법이다. 느닷없이 먼저 각을 세우는 협상 방식을 두고 샤크 게이지라 부른다. 갑작스러운 선제 공격이 마치 우리 안의 상어가 날뛰는 것 같다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입버릇처럼 듣기 싫은 말을 한다면
평소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식을 택하지 말자. 그 말이 나왔을 때 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설명해 줄래? 라고 되묻는다. 매번 약속에 늦는 친구가 있다면 다음에는 꼭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하고 확실히 말한다. 혹시 말을 함부로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말은 좀 무례한 것 같은데 라고 짚고 넘어간다. 늘 같은 태도와 반응으로 상대와의 관계를 바꿀 수 없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관성처럼 굳어진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여길 건드리면 화낼 거야. 기억해둬 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에 불편함을 내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번 써먹고 끝내서는 효과가 없다. 간격을 두고 관계가 변할 때까지 몇 번 정도 반복한다. 그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같은 지뢰를 밟을 때마다 몇 번이고 시그널을 줘야 상대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침착함을 되찾은 다음에는 나에게도 멋대로 침범하면 곤란한 영역이 있다. 지금까지 참았지만 앞으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꾸준히 내비친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든 전부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려면 때로는 의도적으로 화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 함부로 하거나 무례하게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알아차릴 것이다.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품격 있게 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품격 있는 대화의 기본은 최대한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다. 품격에는 반드시 정제된 언어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 쪽에서의 대화를 호흡을 짧게 유지하여 그 페이스에 상대방을 점점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너무 길게 말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페이스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상대방이 장황하게 말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대화란 거창하게 말하자면 나의 뇌 속에 있는 세계와 상대방 뇌 속에 있는 세계의 교류라고 할 수 있다. 대화하는 상대방의 뇌 속이 뒤죽박죽이면 어느새 나의 뇌도 그에 동조하여 뒤죽박죽이 된다. 이것을 사고감염이라고 한다. 집에서도 방 하나가 어질러지기 시작하면 어째서인지 다른 방도 그렇게 된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대화에 온갖 이야기를 다 늘어놓으면 대화가 산만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점도 맥락도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듣는 쪽은 점점 짜증이 난다. 이런 걸 방지하는 게 GFER 대화법인데 상대방의 뇌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에 한 목표라는 규칙을 지키며 대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떻게 해야 잘 전달될까? 어느 부부의 대화를 살펴보자. 이들은 중학교 3학년 아들의 진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내가 목표를 다소 두서없이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도중에 끼어든다. 그래서 요점이 뭐야? 아내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뿐이었는데 요점을 말하라니 말문이 막힌다. 그러면 남편은 이때다 싶어서 다그친다.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다 말이지. 그 자리에서는 남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동의하지만 어쩐지 영 찜찜하다. 왠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 저 말 하는 것보다 논리정연한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 대화의 주도권이 자연스레 남편에게로 넘어간다. 하지만 늘 아이 곁에 있어서 상황을 잘 아는 것은 아내 쪽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아내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도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런가 문제가 아니다. 또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에는 단지 대화의 톱니바퀴가 어긋난 것뿐이다.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더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쪽이 승기를 잡는다. 그러니 자존감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GFER 대화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 대화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대화의 목표를 그려본다. 말하는 것은 나중에. 목표라는 골, G. 되도록 사실을 묘사하면서 말한다. 팩트, 사실.
그 다음 그 사실에 동반하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emotion, 감정. 필요한 경우 협력을 요청하는 말을 덧붙인다. request, 요청. 앞에 썼던 예를 토대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G. 아이의 진로에 관해 부부가 서로 협력한다. 각각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목표. 두 번째, F. 아들의 학교 성적이 평균보다 낮다. 담임선생님이 희망하는 진로를 알려달라고 한다. 아들은 확답을 피하고 있다. 사실. 세 번째, E. 나는 걱정된다. 진로 문제도 걸리지만 아들이 요즘 들어 나와 거리를 두려 한다. 또 대화도 회피하고 해서 걱정스럽다. 감정. 마지막 R. 아버지로서 아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한다. 나에게는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을지 모르고 당신이 협력하면 나도 안심되기 때문이다. 요청. 이 순서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1, 2, 3을 건너뛰고 대뜸 당신도 아버지답게 아이 진로에 신경 좀 써 하고 요구한다면 어떨까? 상대방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말투에 반발심부터 생겨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긴다. 말하는 상황이나 내용뿐 아니라 말투에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처음부터 요즘 당신 때문에 힘들어 라고 말해서 불만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시종일관 불안한 듯이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야기의 요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목표를 그리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1부터 4까지 한 세트를 머릿속에 설계하고 나서 말하도록 의식적으로 연습한다. 그리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물론 모든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 대화 자체가 피곤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대화이거나 의사소통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상대와 대화할 때 이 순서를 의식해서 활용해보자.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한 말이다. 문필가이자 예술가인 그는 물리학과 건축학에도 정통했고 정치가로도 활동했다. 괴테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통찰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일수록 타인의 의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격언도 남겼는데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말이다. 원인과 결과가 어떻든 간에 불안한 일만 일어나서 불안한 걸까?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불안한 일만 일어나는 걸까? 후자 같은 마음가짐이 인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내가 표정, 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어야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항상 환한 표정으로 있으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명을 일으켜서 살얼음판 같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에게 짜증의 대상이 되고 결국 감정이 민감해져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늘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이것도 능력이다.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가치 있는 능력으로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도 원활한 편이다. 가능하다면 이 능력을 발휘해서 의식적으로 기분 좋은 표정을 유지해보자. 사람들로 가득한 전철을 타면 왜 이렇게 혼잡한 거야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무척 모순된 말이다. 그 말을 하는 본인도 혼잡한 차량을 만원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평이라는 것은 자신이 상황에 가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만 탓하는 심리에서 나온다. 특히 어떤 상황이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런 경향이 유독 강하다. 모두가 겪는 불편임에도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거기엔 자신만 특별 대접을 받고 싶은 심리도 숨어져 있다. 끊임없이 신세 한탄만 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과 진지하게 어울리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그런 이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카운셀러나 심리치료사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든다. 매사 불평이 많은 이들은 왜 그런 것일까? 그 배경에 있는 피해의식을 파헤쳐보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자란 환경과 부모의 교육 방식, 지금까지 거쳐온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 말이다. 만약 이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어중간하게 조언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이들은 꽤 오랫동안 피해의식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조언 한마디에 간단히 사고방식을 바꿀 만큼 유연하거나 열려있지 않다. 긍정적인 조언을 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내 의견이 부정당했어. 이 사람이 어차피 날 이해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불평불만의 재료만 늘어날 뿐이다. 이런 이들 때문에 심적으로 필요하다면 먼저 결심이 필요하다. 심리치료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불평에 말려들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는 편이 좋다. 남의 신세 한탄을 반복해서 진지하게 듣다 보면 나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거울 뉴런을 통해 부정적인 사고에 감염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나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후자를 택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다. 불평불만은 그 공간을 자석처럼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테면 환기가 안 되는 밀실에서 탁한 공기를 계속 마시는 것과 같다. 불만이 많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 처음 5분 동안만 듣기를 권한다. 그 후에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적 환기를 시도한다. 어느 정도 환기가 이루어지면 기회를 봐서 자리를 뜬다. 무조건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버려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는 연결과 분리는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다. 연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단 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일지 모른다.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는 원리처럼 침울하게 붙어있을 바에는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이 낫다. 그러려면 함께 있던 시절의 좋은 기억이 떠오른다. 과연 이것은 바운더리의 진수 그 자체이다. 부모와 자식, 부부, 직장 동료, 친구, 그 밖의 수많은 인간관계.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을 인연. 비록 스트레스 받아 그 사람 때문이야 하고 투덜거릴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구한 우주의 시점에서 보면 기적과도 같은 귀중한 체험인지 모른다. 죽고 나서 그 사람과의 추억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 매일 탓하기만 하고 불평만 늘어놓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때는 이미 늦었다. 살아있는 동안 그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의 구조가 그렇듯이 일단 개인이라는 단위의 바운더리를 그어보라. 분리를 통해서 연결의 소중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관계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누구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라. 그러려면 바운더리를 의식해서 주위의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내가 원해서 나 때문에 하는 능동적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은 좋든 싫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인생에서 누구와 깊은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을 180도 달라진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과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고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가 없이 기쁠 것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